알코올 램프의 불꽃이 흔들립니다. 푸른 심지 위로 노란 빛이 피어오릅니다. 유리관 끝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게로 잡은 플라스크 목이 휘어집니다. 길게, 더 길게, 마치 백조의 목처럼 우아한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뜨거운 유리가 숨을 쉽니다. 1860년 늦가을, 파리의 밤입니다. 에콜 노르말 쉬페리웨르의 다락방. 좁은 공간입니다. 천장은 낮고 창문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한 남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선반 위에는 플라스크가 늘어서 있습니다. 수십 개의 유리 몸체들. 어떤 것은 목이 곱고 어떤 것은 목이 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밀봉되어 있고 어떤 것은 열려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운명도 다릅니다. 남자가 유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름은 루이 파스테르. 37살의 화학자입니다. 그의 손에는 갓 만든 플라스크가 들려 있습니다. 플라스크 안에는 끓인 육수가 담겨 있습니다. 고기 국물입니다.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미생물이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이론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파스테르는 목을 휘어놓고 기다립니다. 끓는 소리가 멈춥니다. 부글부글 올라오던 거품이 사라집니다.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뜨거움이 빠지고 밤이 들어옵니다. 유리관 안으로 공기가 스며듭니다. 차갑게 천천히 굽은 목을 따라 들어옵니다. S자 곡선을 지나옵니다. 바깥의 세상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국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맑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황금빛 투명함이 유지됩니다. 한 번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파스테르는 현미경을 들여다봅니다. 한 방울의 육수를 슬라이드에 올립니다. 렌즈를 조절합니다. 숨을 죽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끓인 국물은 조용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목이 긴 유리관이 먼지의 길을 막았습니다. 공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공기 속에 무언가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파스테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걸 증명하려 합니다. 1822년 12월 27일.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 돌.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루이 파스테르. 쥐라 지방의 조용한 공기.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바빴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장 조제프 파스테르. 무두장이었습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참전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뒤 작은 가게를 꾸려갑니다. 아버지는 바랐습니다. 아들이 학자가 되기를. 자신이 받지 못한 교육을 아들에게는 주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곧 아르부아로 옮깁니다. 루이는 그곳에서 자랍니다. 훗날 그는 그 마을에 자신의 이름의 연구소를 세웁니다. 어린 파스테르는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파스텔화를 즐겨 그렸습니다. 13세 무렵에는 이미 눈에 띄는 솜씨를 보였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그리고 이웃의 초상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화가가 될 거라고. 학업 성적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세 무렵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과학이었습니다. 1839년 부장송의 왕립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는 철학을 공부합니다. 1840년 문학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과학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1842년 이학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물리학과 수학에서 성적이 좋았습니다. 라틴어도 탄탄했습니다. 반대로 화학은 평범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예감이 남습니다. 그의 이름은 결국 화학으로 더 멀리 가게 됩니다. 같은 해 그는 도전합니다. 에콜 노르말 쉬페리웨르 입학시험.
프랑스 최고의 교육기관 중 하나. 합격은 합니다. 하지만 순위가 낮았습니다. 파스테르는 스스로 멈춥니다. 다음 해에 다시 더 높게. 1843년. 두 번째 도전이 옵니다. 이번에는 상위 순위로 합격합니다. 파리 에콜 노르말 슈페리웨르에 입학합니다.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합니다. 그의 과학 인생이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강의를 듣습니다. 장바티스트 뒤마, 당대 최고의 화학자 중 한 명. 파스테르는 깊이 흔들립니다. 지식이 아니라 태도가 그의 안쪽을 밀어 올립니다. 1847년. 그는 25세에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화학과 물리학 두 분야의 논문. 주제는 결정학이었습니다. 주석산 결정의 비대칭성. 주석산염과 파라타르타르산염. 겉보기엔 같은 물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는 평광을 회전시키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파스테르는 현미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두 종류의 결정이 섞여 있다는 사실. 한쪽은 오른쪽으로, 다른 한쪽은 왼쪽으로 비틀린 형태. 그는 핀셋으로 하나하나 분리합니다. 작고 느린 작업, 인내가 필요한 작업, 그리고 각각을 용액에 녹여 실험합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분자 수준의 비대칭성. 보이지 않는 차이가 세상을 다르게 흔든다는 것. 이 연구는 세기를 엽니다. 입체화학이라는 문이 열립니다. 젊은 과학자가 새로운 질문의 방식을 만든 셈입니다. 1848년. 디종 고등학교에서 물리학 교수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진 않습니다. 곧 스트라스부르로 옮깁니다. 1849년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그는 화학 교수가 됩니다. 같은 해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학장의 딸 마리 로랑. 파스테르는 편지를 씁니다. 솔직한 청혼. 내게는 건강과 착한 마음뿐이라고. 마리는 승낙합니다. 1849년 5월 29일.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마리는 평생 그의 곁을 지킵니다. 원고를 받아 적고 실험을 함께 논의합니다. 연구실의 고요를 집안의 숨결로 이어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 5자녀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3명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1859년. 첫째 딸 잔이 장티푸스로 사망합니다. 9세였습니다. 1865년. 둘째 딸 카미유가 병으로 사망합니다. 2세였습니다. 1866년. 셋째 딸 세실이 장티푸스로 사망합니다. 12세였습니다. 이 비극이 연구를 바꿨는지는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남습니다. 그는 질병의 원인을 추적하는 일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질문은 실험이 됩니다. 1854년. 그는 릴 대학교로 갑니다. 과학학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30 언저리의 나이였습니다. 릴은 산업도시였습니다. 양조업과 섬유산업이 발달한 곳. 파스테르는 믿었습니다. 학문이 공장과 만나야 한다고. 지식이 삶으로 흘러야 한다고. 그곳에서 발효 연구가 시작됩니다. 지역 양조업자가 문제를 가져옵니다. 사탕무로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 어딘가에서 실패가 납니다. 발효가 흔들리고 맥주에 씌어지는 현상.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발효는 순수한 화학 반응이라고. 유기물이 분해되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유스투스 폰 리비 같은 화학자들이 그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파스테르는 현미경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봅니다. 구형의 효모, 막대형의 세균. 두 종류의 미생물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효모는 알코올을 만듭니다. 세균은 아세트산을 만듭니다. 그 아세트산이 맥주를 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발효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활동이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질문이 그의 앞에 남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끓인 육수에 왜 나타나는가? 공기에서 오는가? 아니면 육수에서 저절로 생기는가? 이 질문은 오래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논쟁의 한복판에서 백조의 목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연 발생설. 라틴어로 제네라티오 스폰타네어. 생명은 무생물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믿음은 오래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2000년. 사람들은 눈으로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가 생깁니다. 진흙에서 개구리가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곡식 더미에서 쥐가 나온다고도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리하려 했습니다. 생명은 물질 속 생명력, 푸뉴마로 생긴다. 그렇게 설명하면 세상이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오래도록 상식이 됩니다. 17세기에도 상식은 이어집니다. 화학자 얀 바프티스타 반 헬몬트. 그는 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더러운 셔츠와 미라를 항아리에 두면 21날 뒤에 쥐가 생긴다고. 그는 그것을 증거로 말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1668년 한 사람이 균열을 냅니다. 프란체스코 레디.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시인입니다. 레디는 단순한 실험을 합니다. 고기를 두 용기에 나눠 넣습니다. 하나는 열린 용기, 다른 하나는 거즈로 덮은 용기. 결과는 또렷했습니다. 열린 고기에는 구더기가 생깁니다. 거즈로 덮은 고기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거즈 위에 파리의 알이 남습니다. 구더기는 고기에서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파리가 알을 낳았고 그 알이 부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더 작은 세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안톤 반 레이우엔훅. 그는 물방울 속에서 작은 생명체들을 봅니다. 인프소리아. 오늘날 우리가 미생물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구더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너무 작아서 알이나 씨앗도 보이지 않는 것. 그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발생설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18세기 존 리덤이 등장합니다. 영국의 성직자이자 연구자. 그는 국물을 끓입니다. 양고기 국물 같은 것들. 그리고 용기를 막아둡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국물이 흐려집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미생물이 보입니다. 리덤은 결론을 냅니다. 생명이 저절로 생겼다고. 그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의 박물학자 비폰 같은 이들도 이 흐름에 관심을 보입니다. 논쟁은 다시 불이 붙습니다. 이번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반박이 옵니다. 라차로 스팔란차니. 이탈리아의 사제이자 생물학자. 그는 리덤의 실험을 더 엄격하게 반복합니다. 국물을 더 오래 끓이고 용기를 더 단단히 막습니다. 그러자 자라지 않습니다. 스팔란차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팔란차니는 말합니다. 생명은 무생물에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반론도 바로 따라옵니다. 너무 오래 끓여 생명력을 파괴했다. 밀봉해 공기를 막아버렸다. 공기와 산소가 있어야 생명이 생긴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논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핵심은 하나로 좁아집니다. 공기는 필요하다. 그런데 공기 속에는 무엇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따라 들어오는 무엇.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1858년 프랑스에서 새 주장이 등장합니다. 펠릭스 아르시메드 푸셰. 루앙 자연사박물관 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훈장도 받았고 학계에서 목소리도 켰습니다. 그는 60세 무렵
파스텔르는 37살 무렵. 한쪽은 노련하고 한쪽은 젊습니다. 기록은 남고 논쟁은 커집니다. 그리고 둘은 같은 질문을 놓고 정반대 방향을 봅니다. 푸세는 이종 발생설을 주장합니다. 헤테로제네시스.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생겨나되 부모와 다른 종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입니다. 완전한 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재조직된다고 말합니다. 물질 안에 소성적 힘이 있어서 분자들을 모아 생명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푸세는 말합니다. 이 생각은 신앙과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과학의 언어로 말하되 신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1858년 12월. 그는 실험 결과를 아카데미에 제출합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실험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끓는 물을 플라스크에 채웁니다. 밀봉합니다. 수은조에 거꾸로 세웁니다. 물이 식으면 산소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가열해 둔 건초를 넣습니다. 며칠 뒤 곰팡이가 자랐다고 말합니다. 푸시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공기는 세균의 운반체가 아니다. 공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 자체가 생명을 만든다. 하지만 아카데미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오염 통제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수은과 먼지. 그 틈을 의심합니다. 그럼에도 확신은 남습니다. 뒤마와 클로드 베르나르 같은 인물도 비판합니다. 다만 단번에 끝낼 반증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더 커집니다. 1859년. 푸세는 방대한 책을 냅니다. 이종 발생론 혹은 자연 발생에 관한 논문. 두께 자체가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무렵 논쟁은 과학계를 넘어섭니다. 물질주의와 영성주의, 유물론과 종교. 만약 생명이 저절로 생긴다면 창조는 어디에 놓이는가? 반대로 생명이 생명에서만 온다면 처음은 무엇으로 설명되는가? 파스텔르는 신중합니다. 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신앙의 언어로 밀어붙이진 않습니다. 그는 실험으로 말하려 합니다. 1859년 2월. 그는 푸시에게 편지를 씁니다. 믿음은 존중한다. 그러나 증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 파스텔르는 생각합니다. 오염이 있었다. 수은 속에 먼지가 있었다. 공기 중에 입자가 섞여 들어갔다. 세균은 어디에나 있다. 공기에도, 물에도, 먼지에도. 하지만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공기는 들어오게 하되 세균은 들어오지 못하게. 그 경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859년 12월 9일. 파스텔르는 파리 화학협회에서 발표합니다. 자연발생설에 대한 실험적 반박의 시작입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해, 같은 달. 1859년 11월 24일. 영국에서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됩니다. 해협 건너편에서. 그 해는 묘하게 겹칩니다. 다윈은 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합니다. 파스텔르는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붙잡습니다. 한쪽은 시간의 이야기, 한쪽은 공기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공기의 이야기 속에서 백조의 목이 더 길어집니다. 파스텔르는 실험을 설계합니다. 이전 실험들의 약점을 하나씩 보완하는 방식으로. 스팔란차니의 실험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를 차단했습니다. 반대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기가 없어서 생명이 생기지 않은 것이라고. 푸시의 실험은 공기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오염 통제가 약했습니다. 그 틈을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아직 없었습니다. 파스텔르의 해결책은 우아했습니다. 단순하지만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방식입니다. 첫째, 육수를 끓여 기존 미생물을 죽입니다. 둘째, 공기는 들어오게 합니다. 셋째, 먼지와 입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가 고른 답은 유리의 곡선이었습니다. 알코올 램프로 유리를 달굽니다.
부드러워진 유리를 당겨 느립니다. 길게, 더 길게. 그리고 S자 형태로 휘어 놓습니다. 백조의 목처럼. 우아한 곡선입니다. 이것이 백조목 플라스크입니다. 파스테르가 만든 도구. 그가 만든 경계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공기는 굽은 관을 통해 드나듭니다. 압력 차이가 거의 없어서 공기 흐름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지와 입자는 다릅니다.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굽은 부분에 가라앉습니다. S자 곡선의 아래쪽에 침전됩니다.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액체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제 육수를 끓입니다. 고깃국물.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미생물이 자라기엔 완벽한 배지입니다. 끓는 동안 증기가 빠져나갑니다. 굽은 목을 지나 바깥으로. 그 과정에서 플라스크 안쪽이 뜨거워집니다. 목의 안쪽도 뜨거워집니다. 증기에 열이 남아있던 미생물을 죽입니다. 안과 길목이 동시에 멸균됩니다. 불을 끕니다. 끓는 소리가 멈춥니다. 플라스크가 식기 시작합니다. 내부 압력이 낮아집니다. 외부 공기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S자 곡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그런데 국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맑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황금빛 투명함이 유지됩니다. 현미경으로 보아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파스테르는 기록합니다. 육수는 오랫동안 맑게 유지된다. 공기와 접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조 실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는 경계를 일부러 무너뜨립니다. 플라스크의 목을 부러뜨립니다. 굽은 부분이 사라집니다. 짧은 직선 목만 남습니다. 공기가 직접 액체에 닿게 됩니다. 먼지도 직접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달라집니다. 며칠 안에 육수가 혼탁해집니다. 맑았던 황금빛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미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작은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파스테르는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목이 온전한 플라스크를 기울입니다. 조심스럽게. 액체가 굽은 관의 안쪽 벽에 닿습니다. 그곳에는 먼지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서 침전된 입자들입니다. 그 속에는 미생물이 있었습니다. 다시 플라스크를 세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며칠 후 육수가 혼탁해집니다. 미생물이 자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생물은 국물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국물 속 물질이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 먼지에 붙어 있던 것입니다. 먼지가 액체에 닿으면 자랍니다. 먼지가 닿지 못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판은 또 말합니다. 공기 중에 그렇게 많다면 공기가 안개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파스테르는 그 말에도 답합니다. 세균의 밀도는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그는 실험실을 떠납니다. 1860년. 다양한 장소에서 실험을 반복합니다. 파리 시내의 방.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공간. 먼지가 많은 곳. 연구실. 정원. 파리 천문대의 지하실. 깊고 고요한 공기의 자리. 그리고 더 멀리 갑니다. 쥐라 산맥 약 850m 고도. 고향 근처의 산 공기. 더 높은 곳을 향합니다. 마침내 메르드 글라스 빙하. 해발 약 2000m. 알프스의 차가운 빛. 공기가 가장 맑다고 느껴지는 곳입니다. 1860년 여름. 파스테르는 빙하 위에 서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손에는 밀봉된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20개. 안에는 이미 끓여 멸균한 육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플라스크를 하나씩 엽니다. 빙하의 공기가 들어옵니다. 잠시 뒤 다시 밀봉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파리로 가져갑니다. 며칠 뒤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20개 가운데 하나만 오염됩니다.
대부분은 맑게 남아 있습니다. 반면 파리 시내에서는 달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오염되는 플라스크가 더 많았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더 많았습니다. 연구실에서도 많았습니다. 천문대 지하실에서는 훨씬 적었습니다. 흐름은 일관되었습니다. 공기가 고요할수록 오염이 적습니다. 먼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적으면 미생물도 적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먼지가 많습니다. 먼지가 많으면 미생물도 많습니다. 파스테르는 결론을 내립니다. 세균은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그 밀도는 장소에 따라 다르다. 세균은 공기 중에 먼지에 붙어 있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에서만 온다. 자연 발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순간 백조의 목이 만든 경계가 논쟁의 중심을 가릅니다. 1860년 1월 30일 파리 과학 아카데미가 공모를 냅니다. 알림베르 상. 자연 발생의 문제에 새 빛을 던지는 실험에 주는 상입니다. 잘 설계된 실험으로 이 오래된 논쟁을 분명히 하는 자에게 상금은 2,500프랑.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꾸려집니다. 학계의 이름들이 올라갑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종이에 적힌 문장은 단정합니다. 이제 논쟁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만 통과해야 합니다. 파스테르는 결과를 정리합니다. 백조목 플라스크. 공기는 들어오되 먼지는 닿지 못한 실험. 그리고 또 하나. 공기의 차이를 보여준 실험. 사람이 많은 곳과 고요한 곳의 차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 같은 플라스크, 다른 공기. 여기서 그는 밤을 씁니다. 실험 노트의 밤입니다. 결과를 한 줄씩 묶어 다음 질문을 위한 길을 만듭니다. 역과 실험도 넣습니다. 면솜으로 공기를 거릅니다. 그 면솜을 현미경 아래에 둡니다. 먼지 속에 남아있는 것, 보이지 않던 작은 것들, 공기의 이야기가 눈앞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1861년 그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대기 중의 미세한 입자들,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흔적들, 자연발생설이라는 교리를 실험으로 검토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862년 12월 초 아카데미 안쪽 회의가 열립니다. 조용한 방, 짧은 문장들, 그리고 결론. 상은 파스테르에게로 갑니다. 그의 실험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그는 아카데미 회원으로도 선출됩니다. 광물학 분과 프랑스 과학자에게 큰 영예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9세.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들어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1864년 4월 7일 파리 소르본 저녁에 강연장이 열립니다. 과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입니다. 공기까지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파스테르는 시연합니다. 백조목 플라스크를 들어 올립니다. 끓인 육수가 맑게 남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을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그 자리에서 말로 그려줍니다. 유리는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논쟁을 눌러버립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간단한 실험이 자연발생설에 치명타를 주었다고. 그리고 라틴어 격언을 꺼냅니다. 옴네 비붐 엑스 비보. 모든 생명은 생명에서 온다. 강연장에 잠깐 침묵이 흐릅니다. 이론이 아니라 장면이 남은 침묵. 그 다음에 박수가 터집니다. 하지만 박수로 논쟁이 끝나진 않습니다. 푸셰와 지지자들은 계속 말합니다. 끓여도 자라는 육수가 있다고. 특히 건초를 우린 물. 건초 육수는 끓여도 미생물이 나타난다고. 파스테르도 압니다. 모든 육수가 같은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는 말합니다. 그건 생명이 저절로 생겨서가 아니라 조건이 달라서라고. 끓이는 시간과 방식, 오염의 경로, 보이지 않는 틈, 그 틈이 만든 차이라고.
완전한 설명은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과학은 늘 그렇게 오니까요. 1870년대 영국에서 존 틴들이 움직입니다. 그는 먼지를 빛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다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공간이 빛 속에서는 입자로 가득합니다. 공기가 깨끗해 보인다는 말이 사실은 착시였다는 듯이 틴들은 실험을 반복하다 또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건초 육수. 오래 끓여도 자라는 것. 파스테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층이 있는 걸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파스테르를 의심하기보다 빈칸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층을 의심합니다. 그때 독일의 페르디난트 콘이 다른 문을 엽니다. 건초에서 자주 발견되는 세균, 고초균. 그 생활사를 따라가다 특이한 형태를 발견합니다. 포자, 엔도스포어. 세균이 스스로를 감싸는 껍질. 불리한 환경에서 잠드는 형태. 놀랍게도 이 포자는 끓는 온도에서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시간을 버팁니다. 건조를 버팁니다. 그리고 조건이 좋아지면 다시 깨어납니다. 이 발견이 연결됩니다. 건초 육수의 미스터리. 끓여도 자랐던 이유. 그 안에는 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끓는 동안 잠든 채 남아있다가 식으면서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틴들은 여기서 방법을 만듭니다. 한 번 끓이고 끝내지 않습니다. 끓이고 식히고 다시 끓입니다. 잠든 포자가 깨어나면 그때 다시 죽이는 방식. 여러 번 반복하며 남는 틈을 하나씩 없애는 방식. 멸균은 기술이 됩니다. 논쟁은 실무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 묘합니다. 푸세는 결론에서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현상 중 일부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현상은 항상 하나의 원인만 같지 않으니까요. 과학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한 실험이 끝내지 못한 것을 다음 실험이 메웁니다. 하나의 반박이 더 좋은 설명으로 자라납니다. 파스테르의 발견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발효와 부패에서 시작된 질문은 의학으로 향합니다. 세균설.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생각. 만약 미생물이 음식과 술을 바꾼다면, 만약 미생물이 부패를 만든다면, 그렇다면 상처도 열도 감염도 같은 문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방향을 넓힙니다. 가열. 끓이지 않되 적당한 온도로 올려 미생물을 줄이는 방법. 맛을 지키면서 부패를 늦추는 방법. 와인과 맥주에서 시작해 우유로도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것을 그의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파스테르화, 저온살균, 그리고 영국의 외과 의사 조지프 리스터. 그는 파스테르의 논문을 읽고 수술실을 다시 생각합니다. 손을 씻습니다. 도구를 소독합니다. 상처를 씻습니다. 감염을 막는다는 발상이 수술의 상식을 바꿉니다. 생존율이 달라집니다. 병원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파스테르의 길은 계속 뻗어갑니다. 누에의 질병. 프랑스 비단 산업을 흔들던 병. 원인을 추적하고 퍼짐을 끊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탄저병. 가축을 쓰러뜨리던 병. 그는 면역의 가능성을 실험합니다. 백신이라는 개념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광견병. 그리고 1885년 개에게 물린 소년 조제프 마이스터. 파스테르는 망설이고 또 결단합니다. 실험의 경계가 인간의 생명 앞에 놓입니다. 소년은 살아납니다. 세상은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1888년 파스테르 연구소가 세워집니다. 파리. 한 사람의 실험이 한 기관의 언어가 됩니다. 1895년 9월 28일 파스테르는 세상을 떠납니다. 72세. 그의 유해는 연구소 지하에 안치됩니다. 실험실이 마지막 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플라스크는 남습니다. 그 시절 밀봉된 유리들, 전시된 유리들,
아직도 맑은 육수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공기는 들어오되 먼지는 닿지 못했던 그 길. S자 곡선이 만든 경계. 유리는 말이 없지만 그 조용함이 오래갑니다. 한 시대의 논쟁은 끝나고 다른 시대의 위생이 시작됩니다. 백조의 목은 과학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됩니다. 백조목 플라스크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유리관을 휘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복잡한 기계가 아닙니다. 정교한 장치도 아닙니다. 알코올 램프와 집게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눈에 보이는가?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파스테르는 보이지 않는 세균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원칙을 따랐습니다. 대조군을 두었습니다. 목이 휜 플라스크와 목이 부러진 플라스크. 같은 육수, 같은 온도, 같은 시간. 오직 하나의 변수만 다르게. 조건을 통제했습니다. 가능한 한 다른 요인을 갖게 두었습니다. 결과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파리에서, 산에서, 빙하에서, 다른 장소, 다른 시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푸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발생의 문제는 완전히 열려 있으며 여전히 증명을 기다린다고. 1859년의 편지입니다. 그가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실험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1864년 소르본 강연에서 그는 말합니다. 종교, 철학, 무신론, 유물론, 영성주의는 여기서 할 말이 없다고. 현재의 문제는 사실의 문제라고. 나는 편견 없이 이 문제에 접근했다고. 만약 실험이 자연 발생을 지지한다면 그는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그러나 실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었다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살아갑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미세먼지, PM2.5,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우리 폐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방사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감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포를 변화시킵니다. 데이터, 0과 1의 조합, 인터넷을 통해 흐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맨눈으로는. 그러나 그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실험과 관찰, 측정과 기록, 반복과 검증.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인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앞의 장면이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파스테르의 시대에는 세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미경을 의심했습니다. 렌즈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미경을 믿습니다. 세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들은 의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파스테르의 플라스크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하는가? 그 믿음과 의심의 근거는 무엇인가? 감정인가? 권위인가? 전통인가? 아니면 증거인가? 실험인가? 반복 가능한 관찰인가? 파스테르가 살았던 시대. 사람들은 장티푸스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콜레라로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파스테르 자신도 세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아즈마, 도끼,
냄새가 병을 옮긴다고 믿었습니다. 파스테르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냄새가 아니라 먼지다. 먼지 속에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가 병을 옮긴다. 그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백조목 플라스크로 160년이 넘은 파리의 다락방. 에콜 노르말 슈페리웨르의 좁은 연구실. 한 화학자가 유리관을 휘어놓고 기다렸습니다. 끓인 육수가 맑게 남아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그 기다림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생명은 생명에서 온다. 보이지 않는 세균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움직인다. 그 길을 막으면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그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파스테르의 플라스크는 파리의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맑은 채로. 그 맑음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당신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질문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날의 목소리였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질문도 남겨주세요.